이 무식한 영감탱이야. 내 놈 목숨값이 이 차바퀴 하나만도 못해. 호텔 정문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0대 젊은 놈이 60이 넘은 주차관리원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강이를 구두 끝으로 걷어차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주차나 하는 청것이 어디서 나한테 말대꾸야. 찢어진 조끼를 입은 노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호텔 직원들이 뛰쳐나와 그 노인 앞에 벌벌 떨며 엎드리는 겁니다.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젊은 놈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자기가 방금게 패듯 팬 그 노인이 이 호텔 주인이자 자기 예비장인이었거든요. 장인어른 살려주십시오. 바닥을 기어서 발등에 이마를 찧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찢어진 조끼가 그놈 대가리 위로 던져졌습니다. 무식한 놈이라고 했지. 오늘로 넌 끝이야. 쫓겨난 그놈은 이를 바득바득 갈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걸.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햇살이 호텔 더 그랜드의 유리 외벽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정문 앞 주차구역에서 먼지를 털던 주차 요원 9,000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엔진 소리와 함께 붉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주차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비스듬히 멈춰 섰습니다. 9,000평이 낡은 조끼 자락을 여미며 차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쪽은 주차 구역이 아닙니다. 저쪽 규정 구역으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고급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선글라스를 벗어 재킷 주머니에 꽂으며 9,000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차 빼라는 거야. 네, 손님. 이곳은 긴급 차량 전용 구역이라서요. 잠시만 이동해 주시면. 민호가 9,000평의 말을 끊으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야,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내 놈이 평생 벌어도 못 살 차야. 9,000평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손님. 그 순간 민호의 눈이 사납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민호가 번개처럼 손을 뻗어 9,000평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무식한 놈이 규정? 감히 누구한테 규정 타령이야. 민호가 손목에 찬 금색 시계를 9,000평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이 시계 하나가 내 놈 연봉 10배야.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9,000평이 멱살을 잡힌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손 좀 놓아주십시오. 뭐? 이 영감탱이가 끝까지. 민호가 구두 끝으로 9,000평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9,000평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낡은 조끼의 어깨 부분이 찢어지며 해진 안감이 드러났습니다. 민호가 쓰러진 9,000평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주차나 하는 놈이 어디서 건방지게. 오늘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네. 민호가 다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로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지배인 박재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나왔습니다. 그 뒤를 보안 팀원 서너 명이 따랐습니다. 박재현이 9,000평에게 달려가 부축하며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호에 들어올린 발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박재현이 9,000평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주변의 모든 직원이 일제히 9,000평 앞에 부동자세로 섰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인 직원들 사이로 민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민호가 쥐고 있던 멱살을 놓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이 꼬이며 대리석 기둥에 등을 부딪혔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9,000평이 찢어진 조끼를 털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으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구지혜였습니다. 지혜가 걸음을 멈추고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민호, 그리고 찢어진 옷을 입은 채 서 있는 아버지. 아버지.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상황을 깨달은 듯 바닥을 기어 9,000평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두 손으로 9,000평의 바짓단을 붙잡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장인어른 아닙니다. 제가 정말 몰라 뵙고 이런 실수를. 9,000평이 차가운 눈으로 민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손을 발끝으로 툭 떼어냈습니다. 손 치워. 민호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장인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제가 미쳤었습니다. 9,000평이 찢어진 조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끼를 민호의 얼굴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무식한 놈이라. 자네가 그렇게 불렀지. 민호가 얼굴에 걸린 조끼를 치우지도 못한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9,000평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오늘부로 내 딸과 이 호텔에서 영원히 퇴장이야. 지혜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지혜에게 내밀었습니다. 지혜야, 나 좀 도와줘. 이건 오늘 주려고 했던 약혼 반지야. 제발. 지혜가 그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반지 상자가 대리석 바닥을 굴러 민호의 무릎 앞에 멈췄습니다. 지혜가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시죠. 9,000평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자의 차는 당장 견인해. 그리고 저 사람은 호텔 밖으로 끌어내. 경호원들이 민호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호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장인어른,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9,000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도 아버지를 따라 들어가며 민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민호를 질질 끌고 정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민호가 무릎이 까진 채 일어나 호텔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쥔 민호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의 기자 5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봉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다들 들으셨죠? 기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호텔 더 그랜드에서 소동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 상무님이 직접 연락을 주실 줄은 몰랐네요. 민호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 앞에서요. 기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호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호텔 회장이 주차 요원 옷을 입고 숨어 있다가 예비 사위를 시험한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다른 기자가 펜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강 상무님은 함정에 빠지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함정이라기보다는 저도 사람인데 속았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제가 좀 격앙됐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갑질 테스트 아닙니까? 민호가 봉투들을 기자들 앞으로 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기괴한 서민 코스프레. 이 정도면 기사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자극적인 제목들로 도배되었습니다. 구천평 회장의 사생활 침해와 비정상적인 테스트 방식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호텔 더 그랜드 회장실에서 박재현 총지배인이 태블릿을 들고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응 성명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천평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버려둬. 하지만 회장님,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법이야. 그것보다 박전무 강성물산이 우리 호텔에 납품하는 물건들 있지. 박재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객실 어메니티랑 레스토랑 식자재 일부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들 전부 다시 검토해. 위반 사항 하나라도 있으면 전부 보고하고. 박재현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같은 시각 호텔 정문 앞에서는 민호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 주변으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민호가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구 회장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진심 어린 사과. 그것뿐입니다. 저도 제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호텔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지혜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지혜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다 확인된 거지? 네. 강민호 상무의 음주운전 사건 합의금 지급 내역, 그리고 2년 전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합의금을 지불한 기록입니다. 지혜가 서류를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전부 돈으로 덮었더라고요. 피해자들한테 입막음 각서까지 받아놨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일단 보관해둬. 때가 되면 쓸 일이 있을 거야. 며칠 후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구천평이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2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성물산의 주거래 은행 행장들이었죠. 구천평이 찻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니 좋습니다. 요즘 골프 실력은 좀 느셨습니까? 한 행장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구 회장님 앞에서 실력 운운하면 쪽팔리죠. 그나저나 요즘 뉴스가 시끄럽던데 괜찮으십니까? 괜찮고 말고요. 그보다 강성물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즘 재무 상태가 좀 불안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다른 행장이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대출 연장 심사가 코앞인데. 구천평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리한 연장은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행장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강성물산 본사 회장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의 아버지 강태주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대출 연장 심사가 중단됐다고. 이게 무슨 짓이야? 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내가 그 호텔 영감한테 멱살을 잡은 게 사실이야 아니야. 그건
제가 몰라보고 강태주가 민호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9,000평이 누군 줄 알고 그런 짓을 한 거야. 그 영감이 가진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알기나 해.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반드시 수습하겠습니다. 강태주가 민호를 밀쳐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수습을 못하면 경영권 박탈이야. 알아들어. 그날 밤 민호는 호텔 설비팀 직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으슥한 카페 구석에서 민호가 봉투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 구 회장 집무실에 이걸 설치하기만 하면 돼. 직원이 작은 기계를 받아들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도청장치 아닙니까? 알면서 왜 물어? 여기 5천만 원이야. 일 끝나면 5천만 원 더 줄게. 직원이 봉투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직원은 집무실 천장에 장치를 설치하다가 보안팀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9,000평이 직원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나? 직원이 땀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호 상무입니다. 저한테 돈을 주면서 9,000평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자술서 받아놔. 그리고 강민호한테 연락해. 내가 만나자고. 다음 날 민호가 9,000평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술서 사본이 놓여 있었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자네가 시킨 거 맞지? 민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9,000평이 손을 들어 막으며 말했습니다. 무릎은 됐고 여기 서명해. 9,000평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강성물산 지분 20%를 담보로 한 차용증 아닙니까? 이 자술서가 세상에 나가면 자네 인생 끝이야. 서명하면 이건 내가 보관만 하지.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펜을 들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민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 지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파혼 통보서야. 그리고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어. 민호가 봉투를 받아들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지혜야, 나 좀 살려줘. 제발. 지혜가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저녁 민호가 9,000평의 자택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이를 악문 입술 사이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갚아주겠어.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산자락에 고급 한옥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만식 의원의 비밀 별장이었죠. 민호가 대문을 들어서자 검은 양복 차림의 경호원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마루에 최만식이 바둑판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이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게. 강상무. 민호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의원님, 갑자기 부르셔서 앉게.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지. 민호가 맞은편에 앉자 최만식이 찻잔을 밀어주었습니다. 요즘 고생이 많다고 들었네. 9,000평이한테 제대로 당했다며.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영감이 저를 완전히 망신시켰습니다. 최만식이 껄껄 웃었습니다. 망신 정도가 아니지. 지분까지 담보로 뺏겼다면서 자네 아버지가 속이 뒤집어졌겠구만. 의원님께서 어떻게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없어. 9,000평이하고 나는 30년 넘은 숙적이거든. 민호가 눈을 빛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구 회장과 악연이 있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최만식이 바둑돌 하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영감이 호텔 사업 시작할 때 내가 밀어줬어. 그런데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치더군. 정치 자금 좀 대라고 했더니 칼같이 거절하고 내 경쟁자한테 붙어버렸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 복수하고 싶지 않나? 민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구 회장이 워낙 빈틈이 없어서. 최만식이 옆에 있던 서류 봉투를 민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빈틈이 있네. 민호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호텔 부지 확장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 자료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야. 9,000평이가 운영하는 비공식 장학재단 장부도 있어. 겉으로는 불우학생 돕는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돈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지. 민호가 서류를 넘기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겠는데요. 똑똑하군. 세금 빼먹고 재단 돈 빼돌린 혐의로 고발하면 압수수색이 들어갈 거야. 그 영감이 아무리 인맥이 넓어도 검찰 수사까지 막을 순 없지.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의원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최만식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대신 나중에 내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들어주게. 그게 거래야. 일주일 후 호텔 더 그랜드 본관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장을 내민 수사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수사관들이 회장실로 향했죠. 9,000평이 책상 앞에 앉아 수사관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필요한 거 다 가져가시오. 수사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항 안 하십니까? 숨길 게 없는데 왜 저항을 합니까? 마음껏 뒤지시오. 9,000평이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재현 총지배인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변호사를 부르셔야. 필요 없어. 박전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게.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까. 박재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리를 비우시다니요. 지금 이 상황에. 시끄러울 때는 조용한 곳에서 생각을 정리해야지. 연락은 하지 말고. 9,000평이 낡은 점퍼를 걸치고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호가 최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원님, 구 회장이 도망쳤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잠적이겠지. 그 영감 성격에 꼬리 내리고 도망칠 위인이 아니야. 어쨌든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서두르지 마. 일단 이사진 중에 흔들릴 만한 놈들부터 접촉해. 내가 명단 보내줄 테니까. 며칠 후 호텔 이사 3명이 최만식의 별장을 찾았습니다. 최만식이 그들 앞에 두툼한 봉투를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9,000평이 수사받는 거 알지? 이번에 구속되면 호텔 주가는 반토막 날 거야. 이사 중 한 명이 봉투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불신이만에 찬성표 던지게.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자네들 거야.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어두운 사무실에서 민호가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의 얼굴이 보였죠.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텔 예약 시스템 마비시킬 수 있어. 돈만 주면 뭐든 하죠. 고객 정보 유출된 것처럼 꾸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좋아. 성금 보낼 테니까 바로 시작해. 다음 날
호텔 더 그랜드의 예약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체크인 하려던 손님들이 로비에서 항의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약 확인이 안 된다니요.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인터넷에는 호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작된 파일들이 암시장에 떠돌았고 호텔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지혜가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보안팀은 뭐 하고 있었어? 보안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외부 해킹 공격입니다. 저희가 막아보려 했는데 손님들 예약은 정보 유출은 사실이야. 실제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지혜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호가 느긋한 표정으로 들어섰죠. 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접근 금지 가처분 받은 거 잊었어. 있긴.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 임시 이사회에서 나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거든. 뭐라고? 민호가 서류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이사 과반수 찬성이야. 내 아버지가 도망간 상황에서 누군가는 호텔을 맡아야 하잖아. 지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꾸민 거지. 시스템 해킹도 내 짓이야. 증거 있어. 없으면 헛소리하지 마. 민호가 지혜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고개를 숙여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앞에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게. 발등이라도 핥아봐. 지혜가 민호의 뺨을 세게 갈겼습니다. 철썩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죠. 민호가 뺨을 어루만지며 비웃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두고 봐. 민호가 나가고 지혜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시장통 어귀에 낡은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9,000평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여인숙 주인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손님 밥 가져왔어요. 고맙소. 거기 놓고 가시오. 9,000평이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지만 9,000평은 무심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놈들이 덫에 완전히 걸려들 때까지. 다시 호텔로 돌아와 민호가 9,000평의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책상 앞에 서서 가죽 의자를 어루만졌죠. 민호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였지, 영감탱이. 민호가 발을 들어 책상을 걷어찼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책상 위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겼어. 내가. 그때 호텔 지하 회의실에서는 노조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구 회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시고 정체불명의 인간이 비대위원장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노조원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파업하자. 전면 파업. 위원장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전 직원 파업에 돌입합니다. 한편 검찰청 조사실에서 지혜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강민호 상무가 최만식 의원에게 전달하려던 로비 자금 말입니다. 출처가 강성물산 공금이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지혜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내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구 전무님께서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온 지혜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보낸 문자였죠. 주주총회 날짜 확정했어. 이번 달 마지막 주.
내 아버지 영원히 쫓아낼 거야. 지혜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낡은 여인숙 창가에서 9,000평이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낡은 여인숙 방 안에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9,000평 앞에는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60대 남자가 차를 따르고 있었죠. 9,000평이 찻잔을 받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김형. 김영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에 자네가 학비 대줄 때는 형이라고 안 불렀잖아. 그때는 내가 주차장에서 차 닦던 시절이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존댓말하면 어색하지. 그래, 편하게 하세. 그나저나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 천하의 9,000평이 이런 쪽방에 숨어 있을 줄이야. 9,000평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숨은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놈들이 덫에 완전히 걸려들 때까지. 김영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네가 부탁한 자료야. 강민호가 해킹을 사주한 현장의 IP 주소하고 해커 신상까지 다 확보했어. 9,000평이 서류를 받아들며 눈을 빛냈습니다. 역시 국정원 출신은 다르군. 은퇴했어도 후배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 뭔데? 김영수가 서류 한 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강민호 그놈이 빼냈다고 생각한 호텔 고객 정보 있잖아. 그게 진짜가 아니더라고. 9,000평이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심어놓은 가짜 데이터니까. 가짜라고. 허니팟이라고 하나. 함정용 가짜 정보를 일부러 만들어놨어. 누가 손대면 접속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김영수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민호 그놈이 내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네. 그것만이 아니야. 최만식이가 나한테 빼앗은 장학재단 장부 있잖아. 그것도 가짜야. 응. 최만식이 비리를 역추적하려고 일부러 만든 미끼 장부야. 그 장부를 따라가면 최만식이 지난 10년간 받아먹은 뇌물 내역이 전부 드러나게 해놨지. 김영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무서운 영감이야, 진짜. 9,000평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필요해. 뭔데? 강성물산 공장에 환경부 조사 좀 들어가게 할 수 있나? 환경부라. 거기도 내 후배가 하나 있긴 한데. 왜? 그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어. 증거는 이미 확보해놨으니까 조사만 들어가면 돼. 김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중으로 움직이게 해줄게. 한편 서울의 한 허름한 카페에서 구지혜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경을 쓴 30대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들어왔죠. 지혜가 손을 들어 그를 불렀습니다. 여기에요, 이 대리님. 강성물산 재무팀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무님, 저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닙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이준호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밑으로 건넸습니다. 여기, 강민호 상무가 횡령한 증거 원본이에요. 회사 비자금을 빼돌려서 개인 주식에 투자한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지혜가 USB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이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구회장님 장학금 받고 대학 나오셨어요.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날 밤 낡은 여인숙에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전직 검찰 간부, 대형 언론사 사주, 금융계 원로까지 모두 9,000평이 30년간 남몰래 후원해온 인물들이었죠.
9,000평이 좁은 방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와줘서 고맙소. 오늘 모인 이유는 아시겠지. 전직 검찰 간부 오정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 회장 수사가 최만식이 외압으로 시작된 거라는 증거 저한테 있습니다. 언론사 사주 한동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최 의원이 우리 신문사에 기사 빼라고 협박한 녹취록 갖고 있습니다. 9,000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주주총회 전날 전부 터뜨려 주시오. 오정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학비 갚을 기회가 드디어 왔네요. 갚을 거 없소? 내가 그때 한 건 투자였으니까.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후 강성물산 공장에 환경부 조사단이 들이닥쳤습니다. 공장 뒤편 하천에서 불법 폐수 방류 현장이 적발되었죠. 환경부 조사관이 공장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공장 폐쇄 명령입니다.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호가 전화기를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환경부가 갑자기 왜?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공장 폐쇄로 생산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한테 연락해. 빨리. 민호가 최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왜 안 받아? 왜 안 받냐고. 같은 시각 서울 시내 대형 전광판 10곳에서 동시에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민호가 9,000평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장면이었죠. 지나가던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노인 폭행하는 거 아니야. 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상 아래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주차관리원을 폭행한 재벌 3세의 민낯. 인터넷이 뒤집어졌습니다. 강민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비난 댓글이 폭주했죠. 구지혜가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강민호 전 상무를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구 회장님과 파혼하신 건 사실입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민호,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민호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혜가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주요 원자재 공급 업체들이 전부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뭐라고? 구 회장 측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도 원자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최 의원님만 나서면. 민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응답기가 나왔죠.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민호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버림받은 거야. 내가. 주주총회 전날 밤 민호가 텅 빈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끝난 건가?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죠. 내일 총회에 나오지 마라. 내 얼굴 보기 싫다. 민호가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9,000평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주차 요원 복장 대신 검은색 맞춤 정장을 차려입었죠. 넥타이를 매는 9,000평의 얼굴에 단단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수천 명의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길을 열었습니다. 9,000평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다.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죠.
구천평이 직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구천평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주주총회장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단상 위 중앙 자리에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옆에 앉은 이사에게 샴페인 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늘로 구천평 시대는 끝이야. 건배하자고. 이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아직 총회가 시작도 안 했는데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 이사 과반수가 내 편인데 뭘 걱정해. 민호가 잔을 입에 대려는 순간 총회장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구천평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양옆에는 박재현 총지배인과 경호원들이 따르고 있었죠. 그 뒤로 구지혜가 서류 뭉치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구 회장님 아니야. 잠적했다더니 나타났네. 민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흔들렸습니다. 잔 안의 술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뭐야? 이 영감이 왜 여기? 구천평이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구천평이 주주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구천평이 손짓하자 총회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어두운 방에서 민호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민호가 말했습니다. 호텔 예약 시스템 마비시킬 수 있어. 돈만 주면 뭐든 하죠. 좋아. 성금 보낼 테니까 바로 시작해. 주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강상무야. 해킹을 사주했다고. 민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구천평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닐세.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해커에게 돈을 송금한 계좌 내역과 IP 접속 기록이었죠. 구천평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강민호 상무가 빼냈다고 생각한 고객 정보, 그건 전부 가짜였습니다. 내가 일부러 심어놓은 함정이었지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자네는 그 가짜 정보를 진짜인 줄 알고 팔려고 했어. 여기 그 기록이 있네. 스크린에 민호가 암시장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사기꾼이었어. 민호가 단상에서 뛰어내려 구천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믿지 마세요. 저 영감이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 그때 박재현이 앞으로 나서며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잠깐 이것도 들어보시죠. 녹음기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전무 구회장 집무실 금고 비밀번호 알아내. 거기 있는 서류만 빼오면 돈은 얼마든지 줄게. 알겠습니다, 상무님. 녹음이 끝나자 박재현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회장님 편이었습니다. 당신한테 매수된 척 연기한 것뿐이에요. 민호가 박재현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재빨리 민호의 팔을 붙잡았죠. 이 배신자 놈아, 내가 감히. 그때 총회장 뒷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수사관들이었죠. 수사관 한 명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체포라고. 지금 나를. 민호가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구천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애원했죠. 장인어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구천평이 차가운 눈으로 민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장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구천평이 천천히 몸을 숙여 민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네는 내 호텔 주차 관리원보다 못한 인성을 가졌어. 민호가 고개를 들어 구천평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구천평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에 맞는 방으로 가야지. 간방 말이야. 수사관들이 민호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호에게 수갑이 채워졌죠. 민호가 끌려가면서 발버둥 쳤습니다. 나 놓으라고. 나는 강성물산 상무라고. 수사관이 민호를 밀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더 불리해집니다. 민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주주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민호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았죠. 구천평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저희 호텔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앞으로 호텔 수익의 일부를 사회복지기금으로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천평이 직원들이 모여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로 호텔 더 그랜드의 모든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총회장을 가득 메웠죠.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구천평 회장의 경영 복귀를 승인하는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주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의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혜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죠. 아버지. 구천평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생했다, 지혜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아버지가. 내가 증거를 모으고 검찰에 고소한 거 다 알아.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끝나지 못했어. 지혜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했죠. 박재현이 구천평에게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자네야말로 고생했네. 민호한테 매수된 척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처음에는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놈이 회장님 욕하는 거 들으면서 참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구천평이 웃으며 박재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끝났으니 됐네. 구천평이 파티장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함께 일했던 보안 요원들이 모여 있었죠. 구천평이 그들에게 다가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자네들, 나랑 한잔하세.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저희랑 술을 드시다니요. 뭔 소리야. 나는 아직도 주차 반장이야. 구천평이 요원들 사이에 앉아 잔을 부딪혔습니다. 한편 뉴스에서는 최만식 의원의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최만식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외압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당은 최 의원의 당직을 박탈하고 제명을 검토 중입니다. TV를 보던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야죠. 비서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전무님, 강성물산이 오늘자로 부도 처리됐습니다. 강민호 일가의 재산이 전부 가압류됐다고 합니다. 지혜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앞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게 정이구나. 로비에서는 구천평이 직원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가 호텔 회장인 줄 아무도 모를 광경이었죠. 호텔 더 그랜드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환영 파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9,000평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박재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셔서 쉬세요. 며칠 동안 고생이 많으셨잖습니까? 괜찮아. 나는 아직 기운이 남아서. 9,000평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왼쪽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죠. 박재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가슴이 좀 9,000평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대로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졌죠. 회장님, 박재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구급차 불러. 빨리. 지혜가 로비 반대편에서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9,000평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죠.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눈 떠보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9,000평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호텔 앞을 가득 채웠죠. 병원 응급실 앞 복도. 지혜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박재현이 종이컵에 담긴 물을 건넸습니다. 전무님, 일단 물이라도 드세요. 괜찮아요. 저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혜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은 겨우 고비를 넘겼는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의식을 못 찾는다고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나실지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혜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박재현이 재빨리 부축했죠. 전무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가 혼수 상태라니. 며칠 후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민호의 어머니 박순자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소장 맞지? 빨리 접수해.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확인했습니다. 혼인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청구 금액이 1,000억 원이네요. 저거 내 아들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지만 사모님, 강 상무님께서 먼저 잘못을. 박순자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잘못은 무슨 잘못이야. 우리 아들은 함정에 빠진 거라고. 그 영감이 주차 요원 행세를 하면서 민호를 속인 거잖아. 그래도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받아들이게 만들어. 그러라고 돈 주는 거 아니야.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지혜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9,000평은 온몸에 선을 연결한 채 누워 있었죠. 기계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저 혼자는 못해요.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재현이었죠.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퍼지고 있어요. 회장님이 식물인간 상태라는 내용인데 허위 의료 기록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군가 병원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린 것 같습니다. 호텔 주가가 벌써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호 쪽 짓이야. 분명해. 그날 저녁 호텔 더 그랜드 레스토랑. 저녁 식사를 하던 투숙객들이 하나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가 이상해. 나도 토할 것 같아. 손님들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로비 곳곳에서 구토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속출했죠. 지배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보내주세요. 호텔 더 그랜드입니다. 식중독 환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수십 대의 구급차가 호텔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밤거리에 울렸죠.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호텔 식중독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호텔 더 그랜드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환자만 200여 명에 달하며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혜가 호텔로 달려왔습니다. 로비에는 환자 가족들이 몰려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책임져. 우리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영업 정지시켜. 이런 호텔은 문 닫아야 해. 지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은 무슨 책임이야? 회장은 어디 있어? 왜 회장은 안 나와?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수 상태라는 말을 할 수 없었죠. 박재현이 지혜를 옆으로 불러냈습니다. 전무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래요? 식자재 납품업체 중 하나가 고의로 상한 재료를 유통한 겁니다. 그 업체가 어디인데요? 민호 측 하청업체입니다. 지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이런 짓을. 그때 호텔 정문으로 양복 차림의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금발의 중년 남자가 선두에 서서 지혜에게 다가왔죠. 구지의 전무님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호텔 인수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호텔은 매물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주가는 바닥이고 회장은 병원이고 손님들은 식중독에 걸렸는데 그래도 팔 생각 없어요. 외국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지혜에게 속삭였습니다. 호텔을 팔고 조용히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까지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카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지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한편 교도소 면회실. 민호가 철창 너머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식중독 사건이 터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민호가 입꼬리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9,000평은 그 영감 상태는 어때?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답니다. 죽어야 해. 그 영감이 죽어야 내가 살아. 변호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그런 말씀은 조용히 해.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 영감이 눈 뜨기 전에 호텔을 망하게 만들어야 해. 며칠 후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구호를 외쳤죠. 호텔 폐업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병원 밖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고용한 가짜 유가족들이 횃불을 들고 외쳤죠. 9,000평 퇴진하라. 살인 호텔 문 닫아라. 지혜가 병원 창문 너머로 시위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아버지의 심장 박동기가 불규칙하게 울렸습니다. 삐, 삐삐, 삐.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재현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전무님, 채권단에서 왔습니다. 채권단이요. 5천억 원.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호텔을 경매에 넘기겠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5천억이라니. 그 돈을 어디서?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을 달라고 하네요.
지혜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9,000평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 지혜가 아버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죠. 병실 안에는 심장 박동기에 불안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삐, 삐삐삐, 삐. 중환자실 안이 고요했습니다. 심장 박동기의 신호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지혜가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죠. 삐, 삐, 삐삐삐. 갑자기 신호음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불규칙하던 박동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죠. 9,000평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해야. 지혜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9,000평이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물 좀. 지혜가 재빨리 물컵을 들어 아버지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9,000평이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호텔은 어떻게 됐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건강이. 대답해. 무슨 일이 있었어? 지혜가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채권단에서 5천억 원을 갚으라고. 9,000평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내 가방 어딨어? 여기 가져올 때 가방 챙겨왔지. 지혜가 침대 옆 캐비닛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9,000평이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죠. 여기 비밀 계좌 번호가 있어. 비상경영 펀드야. 지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상경영 펀드요. 30년 동안 모아둔 거야.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 9,000평이 수첩을 펼쳐 지혜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은행에 연락해. 5천억 원 현찰로 준비하라고. 지혜가 수첩을 받아들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준비를 해두셨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항상 최악에 대비해야 해. 어서 가.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몇 시간 후 9,000평이 휠체어에 앉아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몰려들었죠. 구 회장님, 건강 상태가 어떠십니까? 식물인간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9,000평이 손을 들어 기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멀쩡합니다. 잠깐 쓰러졌을 뿐이에요. 9,000평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식중독 사고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저희가 확보한 증거가 있습니다. 9,000평이 박재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현이 태블릿을 들어 기자들에게 보여주었죠. 화면에는 호텔 조리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 직원이 상한 식자재를 몰래 냉장고에 넣는 장면이었죠. 이 업체는 강민호 측 하청업체입니다. 고의로 상한 재료를 유통한 겁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강민호 상무가 감옥에서도 지시한 겁니까?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더 그랜드 로비. 채권단 대표들이 지혜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채권단 대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5천억 원입니다. 일주일 안에 상환 못하시면. 그때 로비 입구로 은행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현금 다발이 든 가방들이 들려 있었죠.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5천억 원 현찰로 준비했습니다. 채권단 대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어보세요. 한 푼도 빠짐없이 있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채권단 대표 앞에 내밀었습니다. 상환 완료 확인서에 서명해 주세요. 채권단 대표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회의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채권을 다 갚았다고.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가 공매도한 시점이랑 허위 기사 유포 시점이 일치한다고. 누군가 제보한 것 같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어. 힘들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가 전화기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며칠 후 법원 앞, 지혜가 변호사와 함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완전히 이겼습니다, 전무님. 민호 어머니가 제기한 소송은요, 기각됐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강민호 상무의 외도 기록과 횡령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지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좀 끝이 보이네요.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뭔데요? 병원에 잠입했던 간호사 있잖아요. 허위 의료 기록 유출한 사람이요. 자백했습니다. 지혜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누가 시킨 건지도 밝혀졌어요. 최만식 의원이랑 민호 측이 공모한 겁니다. 증거가 확보됐으니 추가 기소 들어갑니다. 한편 호텔 주방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9,000평이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대 앞에 서 있었죠. 주방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해야 돼. 9,000평이 신선한 야채를 손질하며 주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손님들한테 우리가 깨끗한 재료로 요리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 카메라 들어오게 해. 취재진이 주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9,000평이 직접 요리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 시작했죠. 9,000평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호텔 더 그랜드는 앞으로도 최고의 식자재만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약속드립니다. 그날 저녁 호텔 연회장, 피해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9,000평이 연단에 올라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9,000평이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분들께 치료비 전액과 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1년간 호텔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9,000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회장님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000평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죠. 일주일 후 호텔 로비, 9,000평이 직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고생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9,000평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뒤 말을 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호텔을 지켜준 여러분께 감사의 뜻으로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박재현이 옆에서 귀띔했습니다. 회장님, 예약 현황 보셨습니까? 어떻게 됐어? 예약률 100%입니다. 위기에 강한 호텔이라고 입소문이 났어요. 9,000평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됐군. 한편 청송교도소 독방. 민호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수가 철창 앞에서 말했습니다. 강민호, 면회 온 사람 없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그리고 소식 하나 전해줄게. 뭔데? 구천평 회장이 완전히 회복했대. 호텔도 정상화됐고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뉴스 안 봤어. 다 끝난 거야. 간수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민호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민호가 벽을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죠. 호텔 정문함. 구천평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혜가 다급히 부축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무리하시면. 구천평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걸을 수 있어. 구천평이 휠체어를 밀어내고 두 발로 섰습니다. 그리고 호텔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죠. 지혜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천평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지혜야. 아버지야말로요.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너랑 나랑 함께.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3년이 흘렀습니다. 청송교도소 새벽 5시. 강민호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걸레가 들려 있었죠. 간수가 복도 끝에서 소리쳤습니다. 강민호, 거기 다 안 닦았어. 다시 해. 민호가 이를 악물며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한때 명품 시계를 찾던 손목이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옆방 죄수가 창살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비웃었습니다. 야, 재벌 도련님. 변기 청소도 내 차례야. 빨리빨리 움직여. 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뭐? 못 들었어. 알았다고요, 형님. 죄수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야지. 여기선 내가 제일 막내니까. 민호가 걸레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얼굴을 덮쳤죠. 민호가 변기 앞에 쪼그려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2년. 아직 9년이나 남았어. 지난주 가석방 심사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아침 식사 시간. 민호가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배식하는 죄수가 국자로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야, 오늘 반찬 맛있다. 새로운 조리사가 만든 거래. 민호가 식판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누가 만든 건데? 몰라. 무슨 식당에서 일하다 들어온 아저씨래. 민호가 자리에 앉아 밥을 떴습니다. 문득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던 음식이 떠올랐죠. 그때 옆자리 죄수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야, 너 그 호텔 도련님 맞지? 주차장 영감한테 멱살 잡았던 놈. 민호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영감이 회장이었다며. 지금도 주차장에서 일한대. 뉴스에서 봤어.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닥쳐. 뭐? 사실인데 뭘 닥치래. 그 영감은 회장인데 주차장에서 일하고 너는 여기서 변기 청소하고. 웃기지 않아. 민호가 벌떡 일어나 죄수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죄수가 민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죠. 야, 이 새끼가 어디서 깝쳐. 민호가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식판이 엎어지며 밥알이 얼굴 위로 쏟아졌죠. 간수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강민호, 또 사고 쳤어. 독방 일주일. 민호가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놈이 먼저. 시끄러워. 끌어내.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세차장. 강태주가 호스를 들고 차량에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성물산 회장이었던 그의 모습이었죠. 젊은 손님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안쪽까지 깨끗이 해주세요. 강태주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걱정 마세요. 손님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감사합니다, 손님. 강태주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물에 젖어 떨리고 있었죠. 한편 호텔 더 그랜드 정문 앞 낡은 주차 요원 복장을 입은 9,000평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자 9,000평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텔 더 그랜드입니다. 중년 여성이 차에서 내리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혹시 구 회장님 아니세요? 9,000평이 허리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차 반장입니다. 편하게 구 반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회장님이 직접 주차장에서 일하신다고. 정말 대단하세요. 별 말씀을요. 이게 제 천직인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9,000평이 여성의 차를 몰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이 9,000평에게 인사했습니다. 구 반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반장님. 9,000평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들 수고해. 로비 입구 한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찢어진 낡은 조끼가 담겨 있었죠. 3년 전 민호에게 멱살 잡히던 날 입었던 그 조끼였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차림이 아니라 그 안에 든 인격으로 결정된다. 투숙객들이 그 액자 앞에서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호텔의 명물이 된 것이죠. 오후가 되자 지혜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옆에는 5살쯤 된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었죠. 할아버지. 아이들이 9,000평에게 달려갔습니다. 9,000평이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오늘 유치원 어땠어? 손녀가 9,000평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그렸어요. 정말. 할아버지 멋있게 그렸어. 네. 차 문 열어주는 할아버지요. 9,000평이 껄껄 웃었습니다. 지혜가 다가와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잠깐 쉬세요. 고마워. 9,000평이 캔커피를 받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양옆에 찰싹 붙어 앉았죠. 지혜가 아버지 옆에 서서 주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차 자리가 꽉 찼네요. 9,000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좋은 날이야.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회장 자리가 그립지 않으세요? 전혀. 여기가 훨씬 좋아. 왜요? 9,000평이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 얼굴이 안 보여. 여기서는 다 보이거든.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호텔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가장 친절한 직원들이 있는 호텔이라고. 그건 직원들이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한 건 없어. 아버지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9,000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일을 한 것뿐이야. 손자가 9,000평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차 문 열어주는 일을 해요? 9,000평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이 호텔에 왔을 때 주차장에서 일했거든.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왜요?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 손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좋아요.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야. 저녁 무렵 호텔 정문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외국인 부부가 차에서 내렸죠. 9,000평이 다가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텔 더 그랜드입니다. 외국인 남자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주차장 회장님입니까? 9,000평이 웃으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주차 반장입니다. 외국인 부부가 9,000평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9,000평이 손을 흔들며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박재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반장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네야말로 고생 많았어. 퇴근하시죠. 손주분들 기다리잖아요. 9,000평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끼를 벗었습니다. 호텔 정문함. 지혜와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뛰어와 9,000평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먹으러 가요. 그래. 뭐 먹고 싶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요. 9,000평이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혜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재단 행사 있는 거 아시죠? 알아. 주차요원 회장님 장학재단이지. 네. 이번에 장학생 100명 선발했어요. 잘했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구나. 그럴 거예요. 아버지처럼요. 9,000평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족이 호텔을 떠나는 모습을 직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한 신입 직원이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우리 호텔 창업주세요. 응, 대단하신 분이야. 왜 아직도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선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섬기는 게 진짜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우리도 그분 보면서 배우는 거야. 호텔 정문에서 마지막 손님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야간 주차 요원이 차 문을 열어주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텔 더 그랜드입니다. 호텔 외벽에 걸린 조명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호텔이라는 글씨가 반짝였죠. 저 멀리 걸어가는 9,000평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주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주차관리원의 낡은 조끼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무식한 놈이라 욕하고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찼죠. 자신이 가진 돈과 지위가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명품 시계를 자랑하며 약자를 짓밟던 민호는 결국 감옥에서 변기를 닦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주차장에서 먼지를 털던 9,000평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님들의 차 문을 열어주고 있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 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입은 옷, 타는 차, 들고 다니는 가방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9,000평 회장이 남긴 말처럼 사람의 가치는 옷차림이 아니라 그 안에 든 인격으로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